자, 여러분들 15페이지 우리가 나지와 건부지로 갈게요. 자, 좀 끊었던 게 이 15페이지가 여러분들 나지와 건부지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나지와 건부지. 그래서 나지는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다.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넣었지만 나지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나자가 벌거벗을 나자예요.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건 나체라는 거. 그러면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상 법 제도적으로 토지 보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 평가할 때 왜 표준지 공시가로 보상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 표준지라는 자체는 나지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지로 상정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건부지라도 나지를 평가하는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근데 사법상의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나지는 공법상 규제는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1번 나지는 우리나라의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자 1번이 중요합니다. 1번이 이따 기출문제를 풀겠지만 이게 지문입니다. 우리나라 토지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상이죠. 그러니까 토지와 사용수를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요 지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낮에는 2번, 1번에서는요. 우리가 갱지와 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나누진 않아요. 근데 1번 기준은 이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해요. 얘들은. 그러면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옛날에는 뭐 여기까지 한번 달아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우리 일본 그 갱지는 일본 말인데 어르신들이 야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 이런 얘기 하죠. 갱지는 아무것도 없는 빈종이에요. 나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갱지와 저지 다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다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다음 다 공법상 규제는 받아요. 근데 얘가 문제입니다. 자 갱지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깨끗한 토지예요. 이 등기부등본상. 그러면 사법상에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근데 얘는 사법상에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은행 가갖고 돈을 빌려요. 얘는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았죠. 깨끗한 토지, 완전한 소유권인데. 그럼 얘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은행은 돈을 땡겨주면서 여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겠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사법상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갱지와 저지 중에서는 갱지가 더 가치가 있겠죠.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으니까. 그럼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지만 얘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자 어떻게 야매를 갖고 하시냐면 자 저지는 갑돌이가 아무것도 일을 안 했으면은 갱지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으니까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저지는 은행을 가서 일을 저질렀다. 규제를 받는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근데 일본 평가 기준은 거의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갱지와 나지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갱지가 사법상의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토지보상지침 법 제도적은 갱지와 유사한 개념일 뿐이죠. 자, 그러면서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나지는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우리가 나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 지목인 대인, 토지인 다대지와 구분된다는데 자 나지와 나대지라는 얘기가 약간 틀려요. 나대지는 뭐냐면 자 지목이 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28가지 지목 중 집터로 터대자 대가 붙었다는 건 지목에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건부지와 근데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에 밑에 건부간가와 건부증가라는 게 제 요약집에 그대로 있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건부간가와 건부증가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갱지와 저지로 구분한다는 거는 출제 빈도가 높지 않고요. 일본 기준이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나지와 건부지의 비교가 나오죠. 작년 시험처럼. 그럼 나지와 건부지에 대한 비교라는 것은요. 당연히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요.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걸 건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다 본 다음에 책을 체크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인근 토지라고 봐요. 인접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토지가 가격도 같고 용도도 같고 다 똑같은데 건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나지의 평가액과 평가사가 건부지 평가액 중 누가 높게 평가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도 이제 주택, 택지 지역인데요. 주택이 있는데 인근 토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이 주택은 안 맞아요. 상가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건물이 없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왜 그래요? 얘는 얼마든지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채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장성이 높아요. 나지는 그냥 택지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거용, 상업용, 고급용 중에서 상가로 그려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채용을 따지는 거죠. 그 원칙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니까 자 이거를 건부 감가라 그래요. 근데 예외로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 건부감가라는 거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럼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첫 번째 예외가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개발 지역 개발에 대한 이 제한 구역 내에서 그린벨트를 묶는다면 어때요?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신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있어요. 있으면 기존에 있으면 신축이나 우리가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게 우리가 상가가 있는 게 건물이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기 때 토지 이용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의 건물을 못 짓지만 헌건물은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건물이 있는 게 높게 평가돼요. 그걸 이제 작년에 건부 증가라고 나왔어요. 증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건축법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할게요. 먼저 건부지부터 갑니다.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 맞고요. 나지에 비해 채용이 제약이 됐어요. 그래서 감정평가하시는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건부지의 평가는 부분평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부감가를 행하며 예외적으로 건부증가를 행한 경우도 있다. 뭐 건부감가가 보통 원칙이지만 건부증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 평가는 이제 그 부분평가한다는 자체는 나중에 감정평가에 나와요. 전체를 보고 부분을 평가한다. 그럼 밑에 가시면 건부감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연히 이 부동산의 이용이 채용 상태가 아닌 경우 건물이 소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를 말하죠. 그래서 아까 주택을 상가로 고치는데 지상 건물이 견고할수록 안 부셔져. 그럼 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지상 건물의 면적이 커질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요. 공법상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흔히 또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증가가 어떻습니까? 규제가 심한 곳. 그다음에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죠. 아까 완화되면은 감가인데 증가는 건폐율이 이 공법상의 규제가 강화된 거죠.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법상 규제가 강화. 자, 공법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법상에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 미리 예습을 해보겠지만 공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16페이지에 공지가 있죠. 자, 공지는 비어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있는데 빽빽하게 있어서 땅이 비어있지 않은 게 없죠. 이렇게 건물대 땅을 비워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건폐율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율 하면은 앞에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말인데 건은 우리가 건물, 건축을 얘기하고요.
접해는 면적, 이런 비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건축 면적 비율. 그럼 알고 싶은 게 건축 면적이 올라가죠. 건축 면적을 올리고 대지 면적을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평이다. 평으로 갈게요. 근데 정부가 70%로 건폐율을 제한한다. 그럼 건축 면적이 70평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죠. 남아있는 땅을 공지라 그래요. 먼저 공지부터 할게요. 자, 16페이지 가시면 공지는 일정한 시설물의 바닥 토지 가운데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서 비어진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 페이지 가시면 자, 건폐율의 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먼저 보세요. 만약에 강화된다는 얘기는 이 퍼센트를 제한한다는 얘기죠. 50%로 못 짓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0평으로 확 건축 면적이 줄어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면 공지는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건폐율을 강화시키기 전에는 70평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0평이 지어져 있을 때 그걸 부시고 다시 또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건물이 있는 걸 그냥 건물이 놔두는 거죠. 70평을 그냥 이용할 수 있는데 새로 건폐율을 강화시키니까 50평밖에 못 져요. 그럼 건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건부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이제 암기하시냐면 편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정부가 손을 안 댔어요. 그럼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손을 댔어요. 개발 제한구로 묶었다는 것은 됐죠. 그다음에 공법상의 규제를 강화시켰을 때는 제한을 한 거죠. 그러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양주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나지와 건부지는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돌려보시면서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 되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거는 필지와 핵지가 좀 유력할 것 같아요. 필지와 핵지. 그래서 이제 항상 후보지가 있으면 우리가 이행지,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 필지가 있으면 핵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필지 핵지를 자세히 또 한번 가볼게요. 교재 1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필지와 핵지예요. 필지와 핵지입니다. 자, 필지는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태어나면 주민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럼 토지에도 번호가 있죠. 여러분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지금 번지를 거꾸로 하면 지번이잖아요. 그러면 지번이 필지예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입니다. 이 땅이 누구 땅의 소유권 구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면적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입니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등록 단위가 되겠죠. 등록 단위. 자, 그러면 이 땅이 누구 땅이냐? 딱 그럼 이건 소유권을 구분하는 거죠. 소유권을 구분. 그러면서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지만 그냥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공시법에 28가지 지목이 있죠. 지적법상의 용어다. 그래서 소유권,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이니까 이제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법률적 개념. 근데 여러분들이 획지는요, 거래 활동할 때 써요.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가격 보고 거래하시지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시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 가셔서 갑돌이 땅은 안 사요. 을돌이 땅은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죠. 그죠? 마찬가지로 중개업자가 물건을 내릴 때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가격 중심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29번지 땅은 얼마, 30번지 땅은 얼마.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로가 뚫리는데요. 좌측은 평당 얼마, 여기는 우측은 얼마, 북측은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묶었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획지입니다. 그럼 이건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니까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감정평가 때 중시되죠. 부동산학 관점에서 중시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필지는 법률적 개념이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로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록 단위다. 획지는 자 인위적이라는 것은 이따가 보겠지만 한 필지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획지로. 그다음에 자연적은 자 우리가 서울에 한강을 따라서 강북과 강남이 땅값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 행정적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용도 지역 지구가 다를 수 있죠. 지구제가. 그래서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개별 구분 일괄을 가기 전에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적 개념이 대표적인 게 얘가 법률적은 필지, 경제적은 획지 이걸 바꿔내겠죠.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등록 단위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니까 법률적이고 획지는 가격이니까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야매입니다. 필지에 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적에도 닐 들어가죠, 그죠? 필지는 법률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옆에 보시면 개별 구분 일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별표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어차피 감정평가에서 또 할 거지만 여기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게요. 자, 감정평가에 항상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지 용어도요, 감정평가와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연결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파트도 따로 있지만 토지 용어도 학개론에서는 감정평가와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1필지, 2필지, 3필지가 있는데요. 소유권은 다 틀리지만 가격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일액지를 못 묶어요. 그러면 여기도 100만 원, 여기는 500만 원, 평당 700만 원이다. 그럼 꺾어니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1필지를 일액주로 봐야 됩니다. 면적이 같아요. 그냥 하나를 보니까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감정평가는 개별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자, 이번에 보시면 구분평가라는 게 있죠. 구분평가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라는 게 나오면 구분평가예요. 자, 그러면 구분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번지가 1필지지만 소유권이 1필지를 갑돌이가 인위적으로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유소와 카센터의 이용 단위를 나눠버리면 그건 이액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액지.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액지니까 구분평가 하겠죠. 그래서 구분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액지로 묶었죠. 아까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죄송합니다. 자, 아까는 가격이 다 틀렸어요. 근데 가격이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액지로 묶을 수도 있죠. 그래서 9개 토지가 다 가격이 틀려. 자, 아까는 가격이 틀렸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5, 6, 7, 8, 9, 10, 11, 12, 13. 그러면 평당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 뭐 비슷하죠. 그러면 일액지로 묶어서 대형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 필지가 일액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괄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하나 되는 것은 개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는 것은 구분하죠. 가격이니까. 근데 여러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묶으면 일괄이다. 평가사는 보통 획지로 갖고 가거든요. 하나하나로 보면 개별.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눴다. 구분.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묶었다. 일괄. 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넘기시면 이제 법지와 빈지도 법지와 빈지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24회죠. 24회 때 법주와 빈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법주와 빈주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왜 냈냐면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보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이렇게 반대의 개념이니까 이것도 이제 살펴보시는데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필지와 획지 같고요. 자, 그다음에 법지와 빈지입니다. 갑니다. 법지와 빈지. 자, 페이지는 16페이지죠. 자,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권자와 아래면적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골돌이. 자, 보통 우리가 경사진 토지 같은 걸 보신 적 있어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그럼 축대를 쌓게 되면요, 윗면적 소유권자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소유권을 가져가죠. 보통 가랜상. 근데 우리가 이거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수평투영법에 의해서 우리가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 측량 면적에 들어간다는 것은 소유권은 인정되나 얘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절대 이용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활용식이 없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이용 가치는 없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빈지는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그래서 빈지는 물가 빈자예요. 물가의 땅이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만조와 간조 수위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조 수위가 있고요. 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제가 밑에 간석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갯벌이에요. 간석지. 간석지 갯벌입니다. 간척지는 틀리죠. 간척지는 여기 있던 땅을 여기로 이렇게 매립하는 게 간척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빈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최고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가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하며 그걸 또 바닷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닷가는 해변의 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닷가를 가지게 되면요, 해수욕장을 가지게 되면 파라솔을 꼽습니다. 파라솔 꼽게 되면요, 일단은 빈지는 물가 빈자니까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사용료는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치는 있습니다. 활용 시익은 있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법지와 빈지는 한 끗 차이예요. 하나 한 글자. 그러면 법지는 법이니까 소유권이 이용되고 소유권 인정이 되고 이용 가치는 없다.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법적인 거고요. 근데 얘는 빈지니까 소유권 인정 안 된다. 이용 가치가 있다.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법지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죠. 법지는 토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사를 이루어놓은 토지다. 측량 면적이 포함이 돼요.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빈지는 물가 빈자죠. 바닷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해변 토지를 얘기하죠. 자, 빈지는 활용식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그 관리 및 매립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최대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까지죠. 바닷가라고 부릅니다. 자, 간석지는 어떻게 돼요? 제가 간석지는 만조와 간조 사이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맹지대지까지 갔어요. 맹지대지까지 갔는데 밑에 보시면 이제 공지라는 걸 배우셨죠. 근데 공지가 있고 공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라는 것은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둔 땅인데요. 공한지는 틀려요. 이게 한가한자거든요. 공한지. 그래서 도시 토지를 지가상국만 노려서 방치한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 토지를 방치하죠. 하나의 이제 투기 목적이죠. 도시 토지를 방치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휴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휴한지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서에서 유유지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 유유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휴자가 쉴유자와 놀유자가 틀리죠. 그래서 휴한지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휴식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쉬는 것. 근데 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땅이죠. 바람직스럽게 놀리는 땅.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휴게실은 쉬러 가죠. 근데 유원지는 놀러 가겠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유지는 공지와 또 같고 공지는 이제 또 휴한지랑 또 유사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못하냐 그렇게 가정하면서 자 공한지는 노는 물리가 또 돌리기 때문에 도시에 놀죠. 그래서 이 유유지는 그냥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강범위하다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휴한지 공한지까지 받고 공지 받죠. 포락지라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시는데 포락지라는 것은 자 포락지입니다. 포락지는 원래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도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서 절도가 돼서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의하실 게 자 간혹 가다가 타 출판사 모의고사에 빈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빈지가 아니라 여기가 빈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빈지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개인의 사유지로서 정상적인 토지였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포락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소지는 원지라고 나왔죠. 원지. 그래서 이게 소자가 바탕 소자입니다. 그래서 원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대지로서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지 등,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나 택지가 되지 않았다는 건 개발이 아직 안 된 토지죠. 그래서 뭐 우리가 농지나 뭐 임지 여러 가지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개발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얘가 개발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토지가 볼 수 없는데 개발되기 이전 토지다. 보통 1차 산업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그들의 토지다. 원지라고도 합니다. 1차 산업.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왜 소지비섬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원래 잘생겼죠. 소지비섬 원래 잘생겼다. 그래서 원지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선화지의 선자는 고압선입니다. 이 고압선 아래의 토지는 강가가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강가가 된다. 그렇게만 보시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기출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읽구나.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정해져 있구나 보는데요. 다시 가시면 14페이지 가셔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에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후보는 상을 받습니다. 지역 상호간이고 이행지는 지역 내다. 그 다음에 나지와 건무지는 뭐 건무간과 건무지가가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와 등록 단위로서 필지는 필지니까 법률적이고 획지는 경제적이다. 그 다음에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나 활용식이 없다.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활용식이 있다. 그럼 오른쪽 1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한 문제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약 강의만 하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탁탁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17페이지 가시면 1번 문제입니다. 자, 합니다. 자, 21회 때입니다. 다음
토지의 거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뭐예요? 낮이죠. 그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으로 용도로 이용되거나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이건 택지입니다. 그러면 낮이와 택지가 있는 것은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거 있죠. 그럼 출제원들이 뭘 노렸냐? 그렇다면은 지역 사용안이냐 지역 내냐가 시험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용도 지역 사용안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가 상을 받잖아요. 그럼 지역 사용안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가 되겠죠. 근데 용도 지역 내에서 지역 간의 용도 변경이 진행됐어요. 지역 내에서 바뀌죠. 그럼 이거는 이행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자, 토지의 분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22회 때 기출이 됐죠. 자, 기역서부터 틀렸네요.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공지라고 하죠. 기역 틀렸고요. 맨 마지막에 미음을 볼게요. 미음. 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토지와 구별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건 획치입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미음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1번에 3번, 2번에 4번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부지 갑니다. 부지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예요. 건축 용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토지의 한 필지를 맞고요. 자, 이 건축할 수 없죠. 필지는 하나의 지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의 용어에서 하나가 나오는데요.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 나지가 있으면 건무지, 필지가 있으면 획지, 이렇게 딱딱 비교해서 법지가 있으면 빈지 그렇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과 그 다음에 인문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래서 이제 자연적과 인문적이 거기 밑에 보시면 보충도 있고 그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여기 이제 위치의 가변성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때 그때 가서 해드리려고 지금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다. 그걸 두 가지 나누겠는데요.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뭐 부부 연계 인기라는 이렇게 하면서 나눠드렸죠. 자, 갑니다. 토지의 특성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토지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은 많아요. 자연적과 인문적. 자연적 특성이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자,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다가 인간의 힘이 가미된 특성이죠. 그래서 인문적이 더 넓은 개념인데, 자, 자연적은 이제 이런 남기 코드 부분은 연계가 인기다.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무연계 인기. 그래서 우리가 부동성 이동할 수 없다. 아니 붙여죠. 그다음에 부정성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오래 간다. 영속성. 토지마다 틀리다. 개별성. 토지에 토지가 있다. 인접성. 옆에 뭐 기타라는 자체는 뭐 농촌 토지 특성 기본소의 가경성이라는 것은 경작을 가능하게 한다 보는데, 이 농촌 토지 특성이 기타 특성은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기타로 들어간다. 그래서 부분은 연계가 인기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셨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안 됐지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감정평가 때 그 가치의 형성 요인에 일반적 요인에 우리가 집어넣을 겁니다. 사경행위. 그래서 그때 가서 해드리는데, 부분은 어때요? 연계가 인기다. 이건 자연적이고요.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용병을 사죠. 그래서 용병사라고 한번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병은 이제 돈 주고 사는 병사입니다.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다음에 토지가 병합, 합필한다, 분필한다. 분할의 가능성도 자, 토지가 지가 알아서 붙었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서 인문적이고요. 자,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뀌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때 해드릴 겁니다. 이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경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배우셨어요. 이건 이제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이 주변 환경은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정의부터 가야 되니까 자, 이런 거예요. 한번 재밌게 한번 부동성서부터 들어가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연적 특성 갑니다. 토지가 29번지가 아파트다. 움직이지 않아요. 아파트가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그럼 여기에 공원이 생겼다. 30번지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뀌죠. 근데 환경이 사회적 위치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접성은 토지에만 쓰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고 옆에 벤츠라는 외제차 대형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모닝이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옆에 있는 자동차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없어요. 근데 얘는 인접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접성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물리적 양은 못 늘어납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그래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기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인문적이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과 인문적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이 먼저 나왔죠. 자연적이 선천적이면 인문적이 후천적이다. 자연적은 물리적이라는 말을 표현 쓰죠. 물리적인데 인문적은 사람이 하니까 인위적이다. 자, 자연적은 어때요?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부동성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안면하죠. 불변적인데. 자,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릴게요. 자, 18페이지 보시면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불변적인데 오른쪽 인문적 특성은 경제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적이다, 가변적이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위주로 공부해 보세요.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래서 부동성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얘가. 그래서 부동성을 이제 가겠는데요. 아까 대충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성의 염리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부동성이라는 걸 보는데요.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할 때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거기 나와 있는 위치의 고정성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낼 때 위도와 경도를 표시되는 그 토지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중요한 거 위주로 갈게요. 시험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간다면 자, 일단은 어떤 것들을 이제 보냐면요. 갑니다. 우리가 이제 지역마다 틀리겠죠. 틀리기 때문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국지화라는 자체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지화, 지역화라는 얘기가 시험에 나옵니다. 지역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있고 부산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토지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나미 우편이 1,000원이다. 그럼 여기만 1,000원이 아니라 전국이 다 1,000원이죠, 그죠? 지역마다 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나미 우편이 부산에서 1,000원 받는데 서울에서 2,000원 받는다. 그럼 뭐 누구나 다 돈을 벌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나미 우편에는 전체 시장을 커버하면서 다 가격이 같아요. 근데 부동산은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모나미 우편은 이동이 가능한데 토지는 못해요, 이동을.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자 어떻습니까? 초과 수요가 하고 초과 공급이 나타났다. 그럼 모나미 우편은 여기다가 옮기면 되니까 수급 조율이 돼서 이 1,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냥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다 똑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토지를 못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과 수요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기는 가격이 하락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 지역적 편차에 대해서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 우리가 인접성과 더불어 인접성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를 예를 들었죠. 그럼 29번지 아파트가 있다.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절대적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옆 토지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원 같은 긍정적인 것은 정의의 효과가 되고요. 쓰레기 매립장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의 효과가 돼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있고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닝은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없어요. 근데 토지는 인접성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럼 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역 분석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인접성도 들어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인접성하고도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인접성에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게 인접성 같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서울에서 사시는데 부산에 땅을 사고 싶다. 그럼 임장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중개업을 하시려면 부산시에 가게 되면요. 또 정부를 다시 활동을 해야 돼요. 지역마다 틀리겠죠. 정부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부동성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실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2번에 국지화 지역화, 그 다음에 3번에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4번에 지역 분석, 5번에 임장활동, 6번에 외부 효과. 자, 경제적 감가라는 얘기는요. 자, 만약에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얘가 값어치가 떨어지죠. 자, 그럼 이거는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좀 넓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가 경제적 감가가 나타나는 것도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가 위치에 따라 가치가 틀리겠죠. 그죠? 당연한 거고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도적 규리 대상이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 자,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앵야 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규리하기가 쉽죠. 그냥 분유 갖다 꼽으면 돼요. 근데 얘가 걸음마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쪽에다 꼽으니까 이렇게 또 가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앵야 아기처럼 안 움직여요. 그럼 규리하기가 쉽죠. 용도 지역 지구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동산과 더불어, 자, 갑니다. 자, 동산과 더불어 동산과의 공시 방법을 달리한다. 자, 제가 아까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했어요. 전 시간에. 동산은 공시, 둘 다 공시한다는 건 똑같아.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은 여는 거 맞죠? 훔친 거 아니시죠? 어떤 아주머니가 뭐나 깜짝 놀라서 왜요? 했더니 동사무소 갖고 왔대요. 빨리 갖다 주라 했는데 점유하고요. 부동산은 등기를 합니다. 그럼 동산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볼펜을 넘기면 점유 이전하면 돼요. 야, 너 등기해봐라. 그러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물건의 실체를 넘기는 게 아니라 권리를 이전시켜야 돼. 등기 이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이 다르다는 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8번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8번.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입지론과 적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미리 오른쪽 용도의 다양성을 이제 먼저 가겠는데, 자, 만약에 주어진 용도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떤 부지에다 하지? 부지의 선정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임장 활동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입지론이에요.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잠깐 이제 다음에 할 걸 19페이지를 예습을 하시는데요. 자, 19페이지 가시면 적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입지론과 적지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습니까? 19페이지의 용도의 다양성 3번에 자,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3번에 나왔잖아요. 적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입지 선정에 대한 입지론에 대한 들어가는 건데요. 주어진 부지가 있어요. 내가 땅을 샀어요, 앞에. 근데 여기다가 어떤 용도로 쓰지? 자, 내가 상가 건물을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주택을 지을까? 그러면 채용해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적지론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야매로 갖고 가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입지론은 비읍 들어가니까 부동선이고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특히 부지를 선정한다는 건 입지론이니까 부동성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지론은 부동성,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지 파트에서 또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용도 다시요. 지금 부동성 하고 있죠. 내가 이 상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디다 짓지? 임장 활동해야 돼요. 입지론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는 건데 부동성이기 때문에 입지론은 부동성. 적지론이라는 것은 어디가 적지지? 내가 주어진 부지가 땅을 샀는데 자, 상가 건물을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주택을 지을까?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이죠. 그래서 부동성은 비읍 들어가니까 입지론,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 그렇게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개별성서부터는 다음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까지는 부동성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